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영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을 목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데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비화폐성 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닌 걸 보고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화폐성 자산은 현금이나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이 아닌 나머지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즉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보기로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급수에서 무형자산은 여기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좀 보는 거고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식별 가능성. 두 번째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이니까 당연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무형자산의 요건입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식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눈으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일단 자산이 식별이 가능하려면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는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무슨 계약이나 법적인 권리로부터 자산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중에 첫 번째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뜯어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이 자산이 식별이 가능하려면 그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내다 팔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교환할 수 있는 걸 보고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인데 이게 뭐죠? 나이키죠. 이걸 보고 이제 상표권이라고 해요. 이게 식별이 가능한지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법원에 이렇게 상표를 등록을 해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이러니까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이거를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다른 자산과 분리가 돼가지고 이것만 따로 내다 팔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라이센스로 빌려주거나 사용료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업과 떨어져서 빌려주고 팔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분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즉 다른 자산으로부터 뜯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취득합니다. 제조 설비를 이제 취득해. 이건 유형자산이겠죠. 근데 이 설비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무슨 물건을 만들 텐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있어야 되나 봐. 자기만 만들 수 있는 특허권. 이것이 있어야 이걸 이제 기계를 사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샀다.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하려면 이걸 이제 뜯어서 남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서 팔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기계를 왜 샀니? 안 되잖아. 그래서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하면 이 특허권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뜯어서 없애버리는 건 의미가 없어지잖아. 분리가 가능하진 않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는 안 되는데 식별 가능하다는 것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것은
분리도 가능하고 식별도 되는데 특허권과 함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특허권과 함께 사는 것은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자산이 되려면 이건 나만 써야지 남들도 다 같이 쓰면 이게 무슨 자산입니까? 남의 것 남도 쓰고 나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 써야 된다. 이러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만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면 그것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나만 쓰잖아. 남들이 쓰면 잡혀가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고 수익을 증가시켜주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봅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익, 수익을 늘려주거나 원가를 줄여주거나 다른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산인 이걸 갖고 있으면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거 봐요. 보통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그냥 만드는 거죠. 똑같은 신발이야. 근데 요거를 갖다 붙이면 안 붙이는 애보다 신발이 훨씬 비싸지죠. 응? 이게 이것의 힘이잖아.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경제적 효익을 노리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붙인 신발이 있었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이키 그때 나이스라고 나왔나? 그런 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객관식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무형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해서 표시하십시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권이네요. 시험에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업권이 뭐냐?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식별할 수 없어. 이 무형자산의 요건이 식별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건 영업권이 무형자산 아니냐? 이거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얘만 식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형자산의 요건을 식별 가능성을 빼고 그냥 자산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지.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되거든. 그래서 무형자산인 영업권만 식별 가능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 때문에 식별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식별이 안 되는지 봐봐요. 분리가 안 되는 거 이제 사례를 보면 알 거니까. 자,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나죠. 저 회사를 사온 사람,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한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 뭔지 몰라. 그런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돈 준 돈이야. 드럽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하고 있던 걸 통째로 사올 수도 있죠. 자,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예요. 자, 난 이 회사를 내가 다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얼마를 줘야 되겠어? 장부상을 보면 이 사람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50이니까 돈 50만 주면 돼요. 살 수 있어. 50을 주고 자산 다 잡고 부채 잡고 자본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50밖에 안 되잖아. 50 주면 팔겠니? 안 팝니다. 근데 짱구냐? 60 달래. 왜 60을 달라고 그럴까?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 장사하는데 어떤 가게를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1억인데 거기다 권리금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왜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줬고 뭐 거래처도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달라는 거지 더. 그래서 줬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통째로 인수하는데
이런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되잖아요. 뭐 비품이 얼마, 뭐 얼마.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인데 나머지 추가로 돈 10원은 뭐라고 적을 게 없네요. 왜냐하면 식별이 안 되잖아. 추가로 더 준 거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걸 보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자산 다 적고 부채 적고 자본, 나머지가 자본일 텐데 추가적으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잡게 되더라. 그럼 이게 식별이 가능하냐? 영업권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보면 식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황을 아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줄까? 취득자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인 노동력. 집합적인 노동력. 뭐야? 저 회사가 쭉 있어서 직원들 다 이제 관리가 잘 된 직원들을 내가 좀 통째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을 계속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집단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대요. 그래서 10원을 더 달래. 응? 이해되시죠? 내가 똑같은 아이템인데 새로 가게 차려가지고 직원 채용하고 능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돼 있는 걸 통째로 딱 사오면 더 유리하잖아. 근데 걔가 그냥 주겠어? 여기에 돈을 1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합적인 노동력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거죠. 응? 그래서 더 달라고 하거나 또는 피취득자가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인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서 지금 이 사람이 사업을 떠넘기는데 그 이전에 잘해왔던 계약이 곧 성사될 것 같은 이런 잠재적인 계약, 성사될 것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아까 봤던 자산 100에서 식별이 가능한 부채를 뺀 순액 50인데 50이 아니라 60을 달라는 거지. 그 초과되는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돈 주고 사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직원들은 능력이 대단하고 한 10년 이상씩 된 직원들이니까 집합적인 노동력에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업권을 취득했죠. 그 영업권을 예를 들면 집합적인 노동력을 남한테 빌려주고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무슨 권리가 있나? 이 집합적인 노동력이. 그래서 이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름만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냥 이름만 보면 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가 무형자산이 또 뭐가 있냐?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죠. 산업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묶여 있네요. 뭐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상호권, 상품명 등을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급수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개발비. 예? 비용 아니에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에요.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라는 과목으로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뭔가를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일단 연구 단계가 있어야 될 거야. 연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를 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나오면 무슨 권리인 특허권이 나온다든지 뭔 상표권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연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 연구하고 있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연구비로 처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이게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그때는 개발비라고 하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인식 요건을 측정한 거니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게 돈 나가면요. 무형자산 처리하고 그렇지 못해. 그러면 그냥 개발비야. 근데 이름을 보고 이제 경상개발비라고 하네. 이건 그냥 비용이에요. 이건 무형자산이고 다 비자가 들어갔지만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이 비용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경상 개발비를 묶어가지고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급식까지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 보면 뭐 나머지 이제 이름만 보시면 되겠죠. 라이선스. 우리나라 저기 아까 이런 거는 나이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상표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걸 빌려다 쓰는 것은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뭐 상표나 뭐 특허 기술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뭐 교촌치킨 뭐 이런 거 보셨죠?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작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엑셀이나 뭐 포토샵 이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이건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가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남이 한 10년 했다고 권리금을 달래. 추가로 더 주는 거.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여러분 실기 이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뭐 이게 무형자산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뭐 식별 요건 정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래? 무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밖에서 돈 주고 사오면 구입가격에다가 이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매입 할인이나 사오는 과정에서 매입 할인이 생기면 빼란 얘기고, 뭐 리베이트가 있으면 빼고, 근데 저것을 사오는 과정에서 뭐 수입 관세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포함시키고,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사례 볼게요. 최발명 씨로부터 특허권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해 옵니다. 현금 주고요. 현금 100만 원. 특허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름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런데 특허권을 등록을 하는데 5만 원 현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죠. 그러니까 현금은 105만 원, 특허권도 10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 50만 원. 단서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했으면 자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하시고.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한 이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썼는데, 무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돈을 썼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출된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별로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각 볼게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각이라고 합니다.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영어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무형자산 감가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섞어서 쓰네요.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응? 예전에 막 그냥 나이키 하면 이제 온 국민들이 사죽을 못 썼는데 잘 안 신잖아 이제. 응?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 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관의 비용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로.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객관식이 잘 나오네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년 넘쳐서 상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각은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은, 상각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유형자산 편에서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세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객관식에.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그때 정해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연수는 특별하지 않은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구나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 팔 거라고 생각되는 금액에서 파는데 들어간 돈을 뺀 거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내용연수가 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해요. 자, 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짧게 5년이라고 해. 5년만 상각을 해.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누군가가 이걸 사기로 돼 있다. 또는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잔존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읽어볼게요.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돼 있거나 누가 사주기로 돼 있대.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해서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구체적인 얘기는 몰라도 되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건 아니다. 객관식을 대비해서. 그다음 상각 방법은 정액법, 종료법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쓰세요. 그리고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연수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 간접법. 자, 이제 개발비라고 100원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으면 상각을 하는데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에 그래가지고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보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간접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처럼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 그럼 이 자산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직접법이 있어요. 유형자산에서 인정하지 않죠? 직접법은 그냥 개발비를 바로 빼세요. 이렇게 20.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시고 이렇게. 이게 직접법이에요.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 방법을 다 쓰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상 요거를 좀 만들려면 요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인정은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합니다. 간접법을 써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내용이 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좀 있죠. 자, X1년도 개발비. 자주 설명이 돼 있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거니까. 자, 이 개발비는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어.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1년도 말에 상각을 하겠죠. 무형자산 상각비 200원이겠죠? 200원. 그 다음에 개발비를 빼요. 200원.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1000 이렇게 잡혀 있다가 X1년도에 자, 이제 무형자산인데 올해 감가상각을 하세요. 상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으니까 5분의 1로 나누면 200이잖아요. 이거 금방 알지. 요 금액은. 자, 그런데 해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요 그림이 이게 직접 상각을 당했기 때문에 200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개발비가 윗줄에 올릴게요. 그림을. X2년도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개발비가 갑자기 8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직접 상각을 했으니까. 그럼 2년도에 상각비를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2년도에도 그냥 당연히 200 아니야? 맞지? 3년도에 이제 가봅니다. 또 저기서 200을 줄였기 때문에 3년도는 600이 되고요. 4년도에는 또 200을 줄였으니까 400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를 알려주면은 자, 올해 개발비가 생겼고요. 1000원짜리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5 해서 이렇게 금방 구해요. 근데 여기를 물어보지 않고요. 싹 다 지워.
방금 상황 봤죠? 여기는 물어봐. 개발비.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개발비가 이만큼 있는데 X3년 12월 31일에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상각해야 될 금액을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개발비가 언제 생겼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이 개발비는 X1년에 생겼고요. 요 최초의 취득 원가는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그럼 나누기 5 하면 돼버리잖아. 안 가르쳐주고 1년도 말에 한번 상각을 했고요. 2년도 말에도 상각을 한번 하고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아까처럼 스토리를 다 보면 1000이고 800이고 600이니까 200인지 금방 알지.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 다 자르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원 위치에 원래 이게 1000원이었다는 걸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알아내겠어? 1000이라는 거를. 아주 똑똑하면 어떻게 알아내겠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 이거죠. 직접 상각 당하고. 근데 내용 연수 몇 년 남았어요? 3년, 4년,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3년 남았잖아요. 나누기 3해요. 200이야. 200.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예? 직접 상각 당하고 남은 이 금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돼. 그럼 이게 4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년도에 개발비가 아까 400 남았잖아요. 연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어? 남은 연도가 4년, 5년이잖아. 나누기 하면 돼. 200이잖아. 이렇게. 여기 2년도면. 2년도에 아까 800 있었죠? 몇 년 남았는데? 4년 남았잖아. 200.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연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최초의 취득원가를 만들어서 내용 연수 5년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 여기가 이 상황인데 여기를 나누기 5로 한다고? 말도 안 되죠. 종이 있을 때 5년인 거지.